안녕하세요.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과학 철학의 방법론 중에서 존재론을 논의할 건데요. 지난번에 방법론 얘기했듯이 방법론은 메소드 플러스 로지니까 메소돌로지, 존재론과 인식론을 포함하는 탐구의 과정에 관한 연구다라고 방법론을 얘기했고, 과학철학 방법론으로는 세 가지를 앞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실증주의적 방법론, 해석주의적 방법론, 비판적 실제주의적 방법론. 그래서 그걸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방법론은 a way to express an intricate set of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that a researcher brings to his or her work.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가정의 intricate set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미묘한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하는 거죠. 자연과학적 방법을 택하면서 해석주의적인 인식론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자가 작업할 때 암묵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정을 방법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 오늘은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존재론의 양극단을 아주 통제가 되지 않는 구름과 같은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통제가 되는 시계와 같은 그 상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시계를 보면 말하자면 예술적인 분석, 문학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으로 본다면 예술적인 분석, 문학적인 분석이 더 적합한 분석 방법일 테고요. 시계로 본다면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고전 물리학의 세계가 그런 거죠.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쓰여지느냐, 어떤 동인이 작용하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결정론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구름과 같이 볼 것이냐, 시계와 같이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연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학 탐구와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에 따라서 과학 탐구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자는 거고요. 탐구 대상의 속성, 그리고 그 탐구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갖느냐, 어떤 탐구 방식을 갖느냐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연과학자의 경우에 대표적인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산소, 수소를 얘기를 했는데, 산소, 수소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똑같은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칙을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하려고 할 테고요. 사회과학자의 경우에는 종교 집단이다, 종교 집단과 신도와의 관계다 라고 얘기한다면, 종교도 어떤 종교에 따라 어떤 종교 집단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분석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신분석학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 환자가 우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컴플렉스는 심리 복합체라는 뜻이죠. 우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기록을 봐야 되고, 행동하는 방법을 봐야 되고, 표정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좀 모호하지만 이 사람은 우월 컴플렉스의 범주에 속한다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죠? 연구 대상의 속성에 따라서 연구 방법은 달라진다. 그 연구 대상의 속성이 핵심이 존재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난번 그림 중에서 밑에 부분만 따왔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과정이 있고 그것을 존재론이라고 파악을 하는데 그 존재론의 가장 양극단의 모습으로 완벽한 개방체제인 구름과 완벽한 폐쇄체제, 통제체제인 시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칼 포퍼가 고전 물리학이 깨어지면서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커졌던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과학 세계에 대한 바뀐 생각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우리 그림에 보이듯이 규칙적이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체계, 사회 체계, 물리적 세계의 체계와 대비적으로 고도로 규칙적이고 고도로 질서가 잡혀 있고 고도로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체계, 그러한 세계. 이게 뭐 고전 물리학의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물리학이 들어오고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간이 숨막히는 철통 같은 통제를 받는 그런 폐쇄 체계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사회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개방 체계, 그 다음에 완벽한 폐쇄 체제 사이에 사회는 말하자면 철통 같은 통제가 아니라 변형 가능한 통제, 플라스틱 컨트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흙 같은 걸 만들면서 이렇게 가소성이라 그러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시계가 아니라면 사회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소위 이제 리버럴리스트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이 100% 완전 결정적인 사회에 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공간을 그러할 여지를 많이 두고 사회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니는 함축은 우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정치학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정치학의 대상을 정치 현실이라고 해봅시다. Political Reality. 이걸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정치학의 대상은 물리학처럼 정밀한 과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있어서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연구 대상을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정당 소속이었느냐. 정당 일체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동안에 정당에 대한 애착, 정당의 그 정강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이제 사회경제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 후보자의 정책적 지향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치 완벽한 시계의 세계에서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이 투표 행위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투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참여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간단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론을 정립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컨대 그 유명한 그 앤서니 다운스의 중의자 투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겁니까? 만약에 투표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나는 A보다 B를 좋아하고 B보다 C를 좋아하고 그래서 A보다는 C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고 후보들의 정책적 입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할 때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투표 행위를 할 것인가? 당연히 사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죠. 내가 좋아하더라도 당선된 가능성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표를 던지지 않고 가장 유력해 보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표를 이제 던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표를 던지게 되는 그런 합리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B라는 정책적 입장이 있고 D라는 정책적 입장이 있고 투표자들은 빨간색 좌측부터 파란색 우측까지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자들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정책적 지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그 다음에 저 무슨 색입니까?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B에게 표를 던지겠죠. 또 D 밑에 있는 아주 파란색 그 다음에 조금 연한 갈색까지 사람은 D한테 던지겠죠. 왜? 그게 자기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B가 C로 자기 정책적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적 입장이 C가 되면은 C보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C에게 표를 던지게 될 테고 또 C와 D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C에 가까운 사람은 C에게 표를 던지게 되겠죠. 그러면 C가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D가 D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C로 옮기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파란색하고 갈색까지 다 D에게 표를 던질 테고 그 중간에 있는 오렌지색 사람도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투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B도 C 쪽으로 정치적 입장을 바꾸게 되고 D도 C 쪽으로 정치적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양당 체제가 굉장히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체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위 투표자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정당 체제는 양당 체제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치 현상을 political reality, 정치적 실제를 시계와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검토했던 그 학자 얘기로는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계와 같을 것인가? 인간이 정책 결정하는데 정치적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데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 중의자 투표 이론은 1950년대까지는 나름 인기를 얻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야말로 정치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인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50년대는 잘 맞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그 열광했던 분위기가 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세 가지 얘기를
세 가지 요인을 듭니다. 정당 체제가 변해갔다. 그 다음에 투표의 개인화 성향이 늘었다. 전에는 아버지가 민주당 던지면 아들도 민주당 던지고 할아버지도 민주당 던졌고 했었는데 아버지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화 성향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노동자들이면 전부 노동자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노동자 체육 단체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점차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되면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미국 정치가 이념화되면서 그렇게 중도 성향보다도 좌우로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과학적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시계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론들이 점차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 어떤 식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지고 설명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존재론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접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19세기에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먼저 제시됐던 이론이 소박한 실제론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실제론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햄펠의 그림을 보여줬지만 햄펠이 실제론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냥 과학하는 사람들은 연구 대상은 이렇다라고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인식하는 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칙을 찾아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구 대상은 인간의 인식과 상관없이 바깥에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고 경험에 의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한다. 연구 대상이 우리 인식 바깥에 저기 딱 있다.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자동차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묻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박한 실제론이죠. 그냥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라고 해서 이제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대상이 사회와는 달리 변화하지도 않고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단순한 그 가운데 작용하는 원칙만 발견하면 항상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죠. 실증주의 과학관이 바로 이런 소박한 실제론을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인식론적으로는 경험주의, 이제 설명하겠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그냥 실제론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뭘 더 물어봐. 우리는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 대상을 말하자면은 구름과 같이 보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대상들이 인간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첫 번째 아팠으면 그 다음엔 피하려고 하죠.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상 자체가 움직여 나가고 과정 중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자체가 여기 이제 복합적 구성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종교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을 종교 집단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 당연히 종교 집단이 있고 종교 집단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을 종교 집단으로 봐야 돼. 그냥 친목단체로 봐야 돼. 아주 독실한 신앙 집단으로 봐야 돼.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구름잡기인 거죠.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애매한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독실한 종교 집단이라고 판단되는 그 집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같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속에 끼어들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종교 현상의 속성이 뭔지를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해서 사실 이 사람이 이것은 종교 집단이다, 이것은 종교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연구 대상 엔티티는 구성된 현실입니다. constructed reality죠. 내가 나름대로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러한 예식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러이러한 요구되는 행위가 있고 그것이 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종교 집단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구성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식론에서 칸트의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비판 이론이라든지 페미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모두 대표적으로 현실을 구성한다는 측면에 역점을 두는 겁니다. 현실이 저기 밖에, 인식하는 사람 밖에, 영어로 out there이라고 그러죠. out there. 나 인식하는 사람과는 별개로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존재론이고, 이러한 존재론은 해석주의 과학관과 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존재론을 비판적 실제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소박한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19세기에 처음에 실증주의를 얘기할 때 당연히 현실은 바깥에 있는 거야. 그 연구 대상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표상을 해서 representation이죠. 있는 것을 언어로, 이미지로 밝혀내고 그 사이에 관계하는 법칙을 찾아낸다 라는 것이었는데, 비판적 실제주의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떠한 원인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 작동하는 이 연구 대상 과정은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인과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연구 대상, 심층적인 연구 대상은 어떠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나타난다. 그 과정에 발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작용을 한다. 비판적 실제주의자들의 말을 빌면 실제는 계층화되어 있다. 심층 구조가 있고 그것이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애초에 대상에 대해서는 없었던 발현적 속성을 나타내고 그것이 규칙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과는 경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인과적 기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죠. 오늘은 과학적 세계관, 그걸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 핵심이
존재론과 인식론의 복잡한 관계다라고 표현했고, 그 중에 존재론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론의 인식론적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